자, 이제 원자재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한숨을 돌려서 관심을 또 둬야 되겠죠. 올 한 해도 원자재 일부 품목들은 굉장히 뜨겁고 관련 기업들도 막 들썩이기도 했는데 내년 전망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를 모셨고요.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하고 원자재를 같이 커버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올 한 해 원자재 시장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일단 원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저희 쪽 방향성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경기의 방향성대로 상고하저의 방향성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작년 10월부터 경기의 정점이 확인이 됐었고 그때부터 결국 원자재는 경기의 동행 자산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 이슈가 발생했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뭐 변동성을 줬었지만은 결국에는 경기의 흐름을 갖다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의 레벨 자체가 높아진 건 맞지만은 이 흐름 이제 올해를 갖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경기의 흐름에 우리는 좀 더 포커스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는가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의 흐름 올해는 그냥 결국 우리가 좀 이벤트나 루머보다는 좀 더 경기 흐름에 포커스를 맞춘 한 해였지 않았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상고하저, 그러니까 초반에는 상당히 그 전쟁이라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점차 그 적응을 하면서 후반기, 하반기로 올수록 늘어지는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에너지하고 그 곡물 가격일 텐데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에너지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죠. 오펙 플러스가 기존의 그 유류 생산 증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감산 조치를 유지하는 예. 형태로 갑니까?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 대한 저항인가요? 일단은 뭐 미국에 대한 저항도 저항이겠거니와 근데 이제 일부 아이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더 감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바라봤었는데 근데 이 뭐 추가적인 감산은 없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을 의식했는가라고 봤었을 땐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어디까지나 정책 여력을 갖다가 비축해뒀다라 볼 수 있는데 즉 내년도를 봤었을 때 저희는 미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될 거라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를 봤었을 때 결국 우리는 부동산의 후행적인 효과를 갖다가 이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고요. 네. 그 말즉슨 부동산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집을 사면은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내구재를 들여다 놓고 가전기기나 자동차를 사고 그다음에 이걸 운반하는 운송량 석유 수요가 이끌어지는데 즉 이들의 고용과 원자재 수요를 리딩하는 게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 경기가 이미 박살난 게 확인됐었고 부동산 경기 실업률을 10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그 말즉슨 내년 1분기부터는 이 같은 부분이 후행적으로 반영될 테고 오펙 플러스는 내년도에 미국 쪽에 이 같은 디맨드의 약화를 갖다가 감안해서 약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휘발유 수요도 점점 과거 평균치를 이탈하고 있고 네. 더불어서 항공유 수요조차도 11월 달부터 과거 10년 평균치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반적인 수요가 미국 쪽에서 악화되는 그림들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그러면은 추가적인 오펙 플러스가 감산 얼마나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저희는 대략적으로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일평균 내년 최소 못해도 1분기경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 러시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최소 못해도 재정균형 유가 방어 위해서 5에서 7.6% 감산 얘기했었고 사우디가 늘상 러시아랑 비슷한 수준 감산했었는데 그럼 나머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47%의 할당량을 감안하면은 못해서 200에서 300만 정도를 통해서 유가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감산 조치. 지금 이제 주가가 70불대 한번 찍고 지금 77, 76 뭐 이렇게 배럴에 되는데 WTI 기준이지만 자, 내년도에 이 유가 전망은 과연 어떻게 될지 중국이 만약에 확 또 수요를 창출해 버린다면은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중국 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근데 당장은 아니고요. 중국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감을 너무 일찍 당기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의 계절성 결국 인간이 실내에 밀집되는 구간이 여름과 겨울일 테고 지금은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밀집되고 확산세가 더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병실이 모자르고 병상수 모자르고 약국에 약이 모자르는 사태 계속 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흐름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당장 뭔가 제로 코로나의 완화에 의한 효과를 갖다 보기엔 좀 어렵고 결국 좀 따뜻해지는 못해도 내년 3월 이후부터가 좀 더 유의미할 텐데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내년도로 봤었을 때 저희는 지난 5월달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WTI 가격 하단을 갖다 70불, 상단 100불을 외쳤는데 이번 내년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단 70불, 상단 100불, 박스권 속 상저하고의 흐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2분기부터는 결국 중국의 회복에 대한 부분, 특히 정책의 후행적인 효과를 갖다가 저희는 주목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이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늘상 그래왔었고 올해 3월부터 부양책 강화했던 점을 감안하면은 12개월의 시차를 감안했을 때 내년 못해도 4월부터 그리고 인프라 역시도 작년 10월부터 강화했는데 이게 17개월 정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못해도 내년 2분기부터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효과가 후행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2분기부터를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나 산업금속단에서는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두 번째로는 결국 특히나 오펙 플러스라는 앞서 말씀드린 수급을 왜곡하는 존재가 있을 테고 세 번째로는 과거 저유가로 회귀하는 것 같다 저희는 제한적이라 보는 이유가 70불이 하단이 견고한 이유가 아무래도 캐펙스의 선행성입니다. 결국에는 캐펙스 그동안 탄소 중립 정책 탓에 투자 많이 못했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결국 이거는 공급을 선행할 테고 앞으로 5년 동안은 결국에는 고유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발생해서 40불로 간다 하더라도 금융위기 때처럼 결국 다시 또 빠른 속도의 반등도 가능하다. 정도로 이렇게 추격하면은 내년도 박스권 속 상저하고 배럴당 하단 70, 상단 100불 이렇게 유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상저하고 예. 올해는 상고하죠. 이렇게 되면 올해하고는 좀 반대되는 모습. 예. 근데 이 뭐 정치적인 이슈도 사실 에너지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데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은 가격 상한제를 지금 씌우려고 하잖아요. 캡이라고 하죠. 예. 뭐 그게 러시아산 대표적으로 유류하고 가스인데 이 천연가스가 오히려 유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G7에 말씀드린 대로 뭐 가격 상한제, 러시아의 보복으로 유가가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변수들도 있나요? 일단은 뭐 가격 상한제는 저는 여전히 변수가 아니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운임비만 상승하는 효과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에 수출했던 걸 못하고 결국 중국과 인도로 돌리고 중국과 인도는 정유 제품 만들어서 유럽한테 더 비싼 가격에 유럽한테 팔고 있기 때문에 운임비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천연가스가 유가를 밀어올린다는 논리 자체도 저희 역시도 작년 10월 달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그렇게 아닌 이유가 작년에는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밸브를 잠갔고 이게 천연가스가 LPG라든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았는데 반대로 지금은 더 이상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갖다 수입하지 않고 있고 LNG로 전반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대체한 걸 감안하면은 물론 가격 레벨이 결국 값싼 PNG에서 LNG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저가대로 회귀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다만 어쨌든 이게 결국 정치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것이 유가에 미치는 민감도는 좀 낮아졌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중국 리오프닝 얘기들 또 해서 닥터 카파 개인적으로 구리 샀다 물려가지고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해외 이제 거래를 가끔씩 저도 국내 주식을 못 하니까 해외 거래를 좀 하는데 구리 샀다가 좀 물려서 손절했거든요. 참 어렵네요. 원자재 거래 진짜 어려워요. 이 구리 값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리도 사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내년도에 상저하고로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 계속 저희는 지난 4월부터 내려간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년 못해도 2분기 한 중순 말부터는 구리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부동산에 영향을 갖다가 후폭풍을 아직은 미반영된 상태가 바로 원자재이기 때문에 구리는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내년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역할, 즉 하방 리스크를 갖다가 완충시킬 중국의 역할이 내년 하반기 때 조금 더 우리가 점수를 주는 부분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니켈 또 짧게만 좀 예. 전망. 니켈은 사실 내년도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뭐 전기차 수요 기대감 하지만은 사실 증가율 자체가 2년 연속 100% 이상 상회했었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그 정도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결국 니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LME 거래소에 대해서 지금 문제들이 많아요. 결국 이거 갖다가 실물 기업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올해 초 때 칭찬 사태, 쇼스퀴즈 사태 이후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자들과 거래소 간에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하면은 지금 거래는 별로 없는데 호가만 높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는 이 같은 실물 기업들의 신뢰하지 못하는 LME 거래소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이 같은 니켈 시장에 있어서의 위험도 우리가 조금 조심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식량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 생량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투자 전략, 전망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묶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곡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못해도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한 번 더 반등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내려가지만은 결국 지금 파종 시즌 때 라니냐가 연장돼 버렸고 이게 결국 수확 시기인 익년도 2월부터 4월까지가 네. 한 번 더 상승시키겠지만 다만 3년 연속 연장된 라니냐 여파 때문에 결국 곡물은 그 이후부터는 내려간다라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다만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결국 비료의 원료인 천연가스가 여전히 레벨이 높은 점, 그리고 농가에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유가가 과거로 회귀하기 어렵다면 저유가로 결국에는 바이오 에탄올량 옥수수 수요 역시도 견주할 수 있고 중국의 사료양 수요 역시도 내년 하반기 땐 견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곡물의 하단은 내려가지만 좀 견주할 수 있겠고요. 내년 전체로 본다면 범원자재에 대한 베팅보다는 좀 더 채권 앱에 대한 베팅이 훨씬 더 유효하겠고 다음 내년 하반기 때는 주식에 대한 베팅이 훨씬 더 유효할 텐데 네. 원자재는 결국 개발 섹터고 오히려 금이 가장 매력적이라 보고 있고요. 오. 내년 전체로 봤을 때 지난 하반기 전망에서 저희는 올해 연말부터 금으로 해지하자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내년에도 네. 금이 매력적이고 특히 금광기업이 훨씬 더 베타가 높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가 없다면은 금광기업 상대 성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년에 금값이 움직이면 우리 최진영 애널리스트를 기억하겠습니다. 금 얘기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뭐 가상화폐 쪽도 요즘 무너져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자본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자, 오늘 원자재 얘기 잘 들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커버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